자, 원자의 구성 입자. 여기 보니까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사진기,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를 비롯하여 전기자동차에는 리튬 이온 전지가 들어있다. 리튬은 3번에 원자 번호가 3번이야. 너희 원자의 번호를 뭐로 결정한다 그랬어? 양성자의 숫자로 결정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양성자가 3개 있는 이 금속원소 리튬의 구성 입자를 표현해서 모형을 여기 동그라미 안에다 그려보라 그랬어. 근데 너희들 알겠지만 뭐 뒤에 다시 교과서에 다 나올 건데,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내부의 입자, 우리가 원자 안에 있는 입자에서 원자 3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에 있는 원자의 내부에 있는 입자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 원자의 핵과 전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원자의 핵을 다시 살펴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양성자의 숫자를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결정을 하잖아. 그러면 리튬을 내가 그리면 사실 내부에 원자 핵과 전자 3개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그릴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양성자가 3개 있는 거지. 그리고 보통 양성자의 숫자만큼 중성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아마 중성자가 뭐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이걸 합쳐서 원자 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껍질 개념은 배웠잖아.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첫 번째 껍질부터 들어갈 건데, 첫 번째 껍질 너무 좁아서 몇 개밖에 못 들어가. 2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게 첫 번째 껍질에, 선생님 대충 그려서 미안해, 전자가 2개가 들어있고, 두 번째 껍질에 나머지 전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리는 원자의 모형은 보어 러더퍼드 모형,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러요. 보어라는 사람이 제안한 모형과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제안한 모형을 합쳐서 보통 그리는데, 이게 제일 빈번하게 표현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과학에서는 이 모형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간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야. 자, 뒤에 보세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통합과학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수소기체가 담긴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을 관찰한 거야. 근데 사실 이 실험 잘못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 왜일까? 너희들이 스펙트럼에 색깔띠가 4개가 보이잖아. 그리고 나머지가 어때? 까매. 나머지가 까맣다는 건 이 4가지 색깔띠 외에 다른 빛은 전혀 없다는 거야. 이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암실에서 해야 돼. 암실. 깜깜한 데서 수소에서 나오는, 수소 방정관에 빛만 나오는 상태로 실험을 해야 딱 이런 스펙트럼이 얻어지는 건데, 지금 너무 뻥 뚫린 공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저걸 얻을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제대로 했다고 치고 4개의 선 스펙트럼이 관찰이 되는데, 각각의 색깔들이 이제 각 파장에 따라 빛이 다른 색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걸 뭐 괄호를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스 안에 보니까 낮은 압력의 수소기체에 고전압의 전류를 흘려서 에너지를 가하면, 에너지를 받은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갑자기 에너지가 높아져 버리지. 그럼 우리가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불러? 이거 작년에 안 배웠나? 그런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불러요. excited state라고 불러. 약간 업돼 있다. excited 되어 있는 들뜬 상태가 되는데, 이 들뜬 상태가 되는, 기억 똑같으니까 여기도 들뜬이겠지. 들뜬 상태의 원자는 특정 에너지의 빛을 올라가 있어 다시 내려올 거야. 그러면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갔으니까 다시 내려올 땐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 방출하겠지. 방출하면서 좀 더 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 방출한, 이것도 똑같이 니은이니까 방출이고, 이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는, 너희들 여기 이 스펙트럼 그림을 보면 선이 몇 개만 딱 있잖아. 쭉 이어져 있지 않지?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은 걸 우리가 뭐 됐다 그래? 불연속적이라고 해요. 불연속적이므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은 선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돼. 연속적이면 모든 색깔의 빛이 저기 쭉 다 나와야 돼. 지금 여기, 그리고 이 수소 원자에서 이 선 스펙트럼들은 우리 눈으로 관찰하는 범위, 무슨 광선에 해당하는 거야? 가시광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들이 나타나 있는 거야. 근데 보통 햇빛이나 백열등 같은 거를 이렇게 분광기로 관찰을 하면 그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색깔이 다 나타나게 되거든. 그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원자의 모형을 제안한 게 보어라는 사람의 제안이고, 너희들 지난번에 영상 봤으면 보어 타워를 봤을 텐데, 전자 껍질들에 관한 에너지 간격이 있어.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흡수한 에너지만큼 올라가는데 얘가 거기 위에 들떠있는 상태로 오래 있지 못해. 다시 떨어지면 뭐 차이나는 만큼을 방출하는 거야. 근데 에너지 간격도 균일하지 않아. 그래서 떨어지는 빛들에 나타내는 그 방출한 에너지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얼만큼의 에너지 방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을 낼 수도 있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가시광선보다 더 에너지가 높은 빛 바로 붙어있는 뭐 있어? 자외선 있잖아.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빛이야. 파동으로 되어 있는. 맞아. 빨간색보다 더 에너지가 낮은 빛을 낼 수 있어. 그러면 적외선 같은 열선으로 해당하는 그런 빛을 내기도 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빛이 아니라는 것도 같이 알아야 되고, 연속되어 있지 않아. 너희들 양자역학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양자 뭐야, 양자? 양자라는 말 자체고, 양자라는 입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양자라는 의미는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는 영어로 퀀터마이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속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야. 따로따로 띄엄띄엄 있는 거야. 그 말하자면 이런 거 같은 거지. 들떠있는 상태의 그 사이에 에너지의 갭이 있잖아. 쭉 이어져 있지 않고 어떤 특정 갭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연속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고,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해. 약 물리학이랑 연결되어 있고 원자의 내부 구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교육과정에서 엄청 많이 빠졌어. 엄청 많이 빠지고 아주 단순한 내용만 남아있는데 그 단순한 내용도 사실 쉽지는 않아. 그렇구나. 뭐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뒤에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주기율. 자, 주기율표에 1, 2 빈칸에 들어갈 원소를 쓰고, 그래서 뭐 이거 1족 여기서부터잖아. 너희들 얘는 1족에 포함시키지 않아. 얘 뭐야? 수소잖아. 그 1족은 사실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지? 금속이잖아. 그런데 이 1번은 수소기 때문에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1족에 포함시키진 않아요. 그러면 사실 왜 여기다 놨냐면 이거 과학자들의 선입견이야. 실제로 수소는 비금속의 라인 어딘가에 위치해야 되는 애거든? 그런데 시작을 그냥 끝에서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위치만 거기다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같은 줄에 있기는 하지만 1족은 아닌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애부터가 1족이고, 1족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17족은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요. 톡식하다고 얘기하거든? 약간 독성이 있어, 독성. 톡식한 아이들, 독성이 많은 아이들이고, 플루오린 밑에 뭐가 있냐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지?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반응도 꽤 잘하고 약간 사실 독성도 있고, 브로민 같은 경우에 Br2로 존재하는 이 브로민은 증기를 흡입하면 생식세포가 파괴된다. 이런 연구가 있어. 그래서 주위의 생식세포를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아이다. 그래서 이 브로민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실험할 때 조심해야 되고, 아이오딘 기체 증기도 되게 위험하고, 뭐 염소도 마찬가지고 다들 좀 위험한 아이들이야. 자, 여하튼 지금 주기율표의 가장 양쪽 것, 사실 18쪽을 뺐잖아. 18쪽을 뭐라고 불러?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지? 활성이 뭐야? 활성은 반응성을 의미해. 반응을 거의 안 해. 반응을 왜 안 해? 안정해. 왜 안정해? 가장 바깥쪽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8개, 헬륨은 2개, 꽉 차게 채워져 있지? 그래서 우리가 18쪽 아이들은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 해? 0이라고 하잖아.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는 없는 거야. 근데 없다는 개념이 반응을 물론 안 한다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그 개수, 그 아이들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걔가 0이기 때문에 반응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아주 조건이 까다로워. 그러니까 반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조건에서 반응을 거의 안 하는 그런 아이들이고, 자기네끼리만 있어도 너무 안정적이니까 뭐 다른 애랑 결합할 필요도 없겠지? 약간 그렇게 존재하는 애들이다.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금속성, 비금속성 얘기할 때 빼요. 너희가 생각하는 금속성과 비금속성은 대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속성은 뭔 것 같아? 딱딱한 거. 금속성은 금속으로서의 성질? 뭐 이런 느낌이지? 비금속성은 비금속으로서의 성질. 그 금속, 우리가 생각하는 금속의 제일 대표적인 건 뭐야? 철이잖아. 약간 금속 그런 개념이 되게 강한데 금속성이 제일 큰 애들은 1족이거든. 1족은 리튬이나 나트륨의 칼륨인데 커터칼로 잘라져. 단단하지 않지. 근데 그런 애들 금속이 되게 크다 말한단 말이야. 우리 선입견을 다 버려야 돼. 금속성이라는 금속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금속으로서의 성질이라는 게 아니라
금속으로서의 성질이 가장 센 건 금속이 반응을 제일 잘하는 아이들. 금속 중에 반응을 제일 잘하는 종류라고 봐야 돼. 그래서 금속성이 크다는 건 금속으로서 반응성이 제일 크다. 이런 뜻이야. 주기율표의 가장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금속 중에 반응을 제일 잘해서 금속성이 제일 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비금속성은 뭐야? 비금속으로서 반응성이 제일 큰 애들이지. 근데 18쪽은 반응을 안 하잖아. 그럼 제껴야지. 그럼 가장 반대쪽에 있는 18쪽 빼 가장 반대쪽에 있는 17쪽이 비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 제일 커요. 그래서 금속성이 크다는 건 금속의 반응을 잘하는 거고 비금속성이 크다는 건 비금속으로서의 반응을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기율표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거의 반대야. 그러면 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 제일 큰 건 사실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거든? 그럼 비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은 반대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겠지. 그래서 플루오린이 비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 굉장히 큰 편에 해당하는 이런 성질을 가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뒤에서 어차피 주기율표 하면서 한번 다루게 될 것 같고, 자 1쪽 뭐의 성질이야? 알칼리 금속이겠지? 금속 원소 1가에 전자를 잘 잃어버려. 전자를 잘 잃어버리면 어쨌든 그것도 반응을 잘하는 거잖아. 양이온이 잘 돼요.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내보내. 이날 물하고도 반응하는. 원래 금속은 산하고 반응한다라는 성질이 있잖아. 산이 금속하고 반응하는데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 일종은 물하고도 반응해서 물에다 넣어도 바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정도로 엄청나게 반응을 잘하는 아이야. 17쪽은 아까 할로젠 원소라고 했지? 얘는 비금속으로서 성질이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아이고 전자를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이 알칼리 금속하고 거의 반대야. 음이온이 잘 되고 얘는 녹는 점, 끓는 점 같은 것들이 아래로 갈수록 점점 커져요. 이렇게 갈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커져. 그러면 녹는 점이 크다, 뭐 높은 거지? 녹는 점이 높아, 끓는 점이 높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20도 정도에 살고 있는데 20도에서 모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기체보다는 액체나 고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왜냐하면 끓는 점이 높아. 그러면 20도에서는 아직 그 온도까지 못 갔으니까 끓지 못했지. 녹는 점이 높아. 그럼 20도에서 그 온도까지 못 가면 못 녹은 거잖아.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이 높다는 건 기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플루오린이나 염소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데 아래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고 녹는 점이 높아지니까 브로민 같은 건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성질들이 같이 드러난다. 밑에 같은 족 원소들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가 같아서라고 말할 수 있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원자과 전자가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고 의미할 수 있잖아.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화학 반응을 하고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아까 말했지 원자. 원래 원자에 대한 이야기는 기원전부터 나와 있었고 영어 톰이라고 하는데 이 A가 부정어야. 이 톰이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쪼개지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원자가 쪼개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이론으로 만든 사람도 있지.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설.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 단단한 구형으로 이루어진 입자라는 구형, 단단한 입자의 모형을 제안을 해. 그래서 그거 되게 많이 믿었어. 이 사람 되게 유명한 과학자니까 이 사람 막 믿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실험으로 증명이 되면서 원자의 내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그래서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쪼개져요. 쪼개져서 핵이라는 부분과 전자라는 부분으로 나눠지고 원자핵은 중심에 아주 조그마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되게. 그런데 질량의 대부분이 거기에서 결정돼. 그 선생님이 지난번에 원자량 얘기할 때 전자가 몇 개 떨어지는 거는 전체 질량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했지? 질량은 거의 원자 핵으로 결정되는 거야. 그리고 전자는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모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핵 내부에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원자 내부에 있는 입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물론 너희는 양성자, 중성자가 사실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안 할 거야 그런 건. 쿼크 안 나와. 여기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그리고 여기 막 뭐 구체적으로 실제 원자의 지름이 어느 정도고 가운데 뭐 어떻게 있고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수치까지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는 사실 그 상대값 정도만 정확히 알면 돼요. 책에 나와 있는 거 박스를 한번 채워볼까? 그래서 여기 지금 연필심
연필 시민이가 흑연의 모형이 있고 그 중에 하나 흑연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잖아. 탄소 하나를 끄집어내서 여기 그 내부의 원자를 펼쳐놨어. 그랬더니 중심에 있는 원자 핵에 이 플러스 써있는 게 양성자일 거고 노란색으로 아무런 전기를 띠지 않는 애가 중성자겠지. 그리고 얘 돌아다니는 나머지가 전자겠지. 요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원자 모형을 이렇게 그리지만 뒤로 가면 이게 사실 지금 적용되는 모형에서는 좀 이전 단계의 모형이라는 걸 알게 돼. 이렇게 설명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더 다른 모형들을 적용을 해요. 그 밑에 자료에서 이걸 잘 보세요. 원자핵하고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핵에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의 실제 질량이 나와 있는데 두 개가 다 아주 적은데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나. 미묘하게 누가 더 무거워? 중성자가 미묘하게 조금 무거워. 그러나 이 정도의 차이는 10의 마이너스 24승 정도니까 거의 무시해도 괜찮지?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을 같다고 놔요. 그래서 두 개의 상대적인 질량을 같다고 놔.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표현할 때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지. 탄소가 있어. 6 이렇게 쓰면 이거는 원자 번호였어. 이거는 양성자의 수야. 그리고 여기 12 이렇게 쓰면 이걸 뭐라고 해? 질량수지? 질량수는 뭐하고 뭐를 더하는 거야? 양성자수에 중성자수를 더해요. 실제로 질량하고 연결된 애는 12개야. 그런데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긴 하지만 이 정도의 값이라면 그 무거운 거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동일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개수를 더한 것들이 결국 얘 질량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의 총합이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는 거지. 그거를 비교했을 때 전자는 지금 어때?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야? 28승. 훨씬 작아. 이게 몇 배 정도냐? 양성자랑 중성자를 1 정도라고 놓으면 전자는 1837분의 1, 보통 약 1840분의 1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요 정도야. 그러면 1이라고 놨을 때 1840분의 1 정도면 1840, 양성자랑 중성자를 1840이라고 놓으면 전자 1이잖아. 그런 데서 1 빠지고 들어가고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가 왔다 갔다 해서 이온이 되는 경우 질량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무시해도 되는 정도의 범위라는 거지. 요런 차이를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전하량도 마찬가지야. 실제 전하량이 이런 값이 있어. 근데 실제 전하량에 양성자랑 전자는 수치는 똑같고 9,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만 달라요. 그리고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없어서 0이야. 그런데 우리가 매번 또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롱 이런 거 쓰기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상대적인 값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양성자를 플러스 1이라고 놓는다면 전자는 몇이라고 받아야 돼?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중성자는 어차피 전기적 성질이 없으니까 그냥 0인 거겠지. 요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개념적인 부분을 좀 알아야 돼. 상대적인 값. 진짜 값은 너무 작아. 우리 원자량 나왔을 때도 그랬지. 진짜 원자 한 개 너무 작잖아. 안 쓰기로 했잖아. 거의 안 쓰잖아. 그래서 뭐해? 상대적인 값을 쓰잖아. 기준 잡아놓고 상대적으로 얼마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한 값들도 마찬가지. 너무 작기 때문에 실제 값을 쓰지 않고 걔네들을 그냥 상대적인 값을 수치로 환산해서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아니지만 양성자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그냥 1 취급해준다는 거지, 질량을. 중성자 하나가 있으면 또 그것도 1 요렇게 취급한다는 거야. 그래서 탄소가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가 있으면 얘의 질량을 12로 취급해주는 그런 상대적 질량으로 표현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면 되고, 하나 알아둡시다. 양성자는 영어로 프로톤이라고 해요. 중성자는 뉴트론이라고 해요. 전자는 일렉트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성자를 우리가 보통 P라고 많이 표현해. 중성자는 N이라고 표현해. 그리고 전자는 E인데 전자는 굳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 그래서 E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기본적으로 많이 나타내는 형태고, 한 가지 더. 양성자는 이것도 양성자지. 맞아? 왜? 수소는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로 있는데 전자가 떨어져. 그럼 뭐만 있어? 양성자만 있잖아. 그래서 수소 이온을 그냥 프로톤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 수소 이온에 남아있는 게 양성자 한 개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을 프로톤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고등학교에서는 잘 하지 않고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너희가 대학교 가서 일반화학을 배울 때 갑자기 이걸 써놓고 프로톤이라고 말하면 그런 의미야.
그 안에 전자 없어지고 양성자 하나만 남아있구나. 약간 이런 의미로 설명하기도 한다. 알아두면 될 것 같고 표에 빈칸 채웠고 원자의 질량은 주로 어떤 입자들로 질량 뭐하고 뭐로 결정된다 그랬어? 양성자와 중성자로 결정이 돼요. 다음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뭐하고 뭐 사이에 어떤 관계냐?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띠는 아이들이 개수가 같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와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같지 않은 경우가 있지. 이온이 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중성이 아니겠지만 보통 이온이 아닌 일반적인 원자의 형태라면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자,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뭐와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같아 전기적으로 뭐라고 해? 중성이다 이렇게 말해. 전기적 중성이라는 건 특별한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뒤로 넘어갑시다. 원자의 표시와 동위원소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야. 기억나? 그런 게 있었지 우리. 동위원소. 알고톱이라고 해요. 이 동자가 무슨 동자라고 했어? 같을 동. 우리 뭐 한자를 쓰진 않을게. 위는 위치를 말하는데 어디서 위치야? 주기율표에서의 위치야. 주기율표에서의 위치가 같은 아이들인데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로 배치하는 거야? 원자 번호순, 양성자 숫자 순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은 애들이야. 그런데 다른 게 다른 거지. 양성자 수랑 전자 수는 같으니까 양성자 수가 같으면 전자 수도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원자 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 건 중성자밖에 없어. 그래서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그럼 중성자 수가 영향을 미친 게 질량수니까 질량수가 다른. 질량이 다른 아이들이야. 그래서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성자랑 전자의 숫자가 똑같으니까 성질이 거의 비슷한데 화학적 성질도 실험도 비슷하게 하고 반응도 비슷하게 하고 물질도 비슷하게 만드는데 질량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그런 물리적 성질들의 차이가 생기는 이런 아이들을 서로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뭐 활동하기 자료 해석에 우리 몸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뭐 이런 아이들 나타냈는데 수소 2개, 탄소 2개, 산소 2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맨 처음에 있는 수소 1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아이겠지? 중성자가 하나도 없는 우리가 보통 아는 수소가 얘야. 그런데 간혹 그 수소들 중에 중성자가 있어서 질량수가 2가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지. 이런 아이들을 서로 동위원소라고 불러. 왜냐하면 똑같이 1번이기 때문에 주기율표의 1번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질량수만 다르잖아. 그래서 질량수는 여기 왼쪽 위에다가 써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탄소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는 탄소는 사실은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짜리가 기본이란 말이야. 이게 기본인데 간혹 중성자가 더 있는 아이가 있어. 중성자가 7개 있거나 혹은 8개 있거나 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애들은 양성자 수가 똑같으니까 탄소 자리에 똑같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질량은 확연히 차이가 나겠지. 중성자 개수의 차이 때문에 질량이 차이가 생긴다. 산소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산소는 분명히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라 16의 질량수를 갖는 게 일반이지만 중성자가 더 있는 경우도 있다. 빅뱅 이런 거 배우면서 별의 내부에서 원자가 생성되는 거 배웠잖아. 핵융합 일어날 때 별의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어디까지밖에 안 생겨? 철까지밖에 안 생겨. 핵이 제일 안정한 애가 철이야.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양성자가 더 많은 애들은 양성자끼리 플러스가 더 많으면 사실 그들 사이에 뭐가 커져? 반발력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그 반발력 때문에 사실 핵의 안정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철까지는 그냥 걔의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가 얼추 비슷하게 맞아도 안정하게 갈 수가 있는데 철보다 양성자가 더 많아지면 안정도가 떨어져서 일반적으로 그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형성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별이 폭발해야지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렇게 되는 경우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중성자가 그 플러스 간의 반발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양성자의 1.5배 정도가 들어가는 게 더 안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면 너희들 나중에 주기율표 궁금하면 뭐 궁금하지 않겠지만 한번 보면 질량수가 보통은 양성자 수의 2배인 게 기본이잖아. 중성자가 양성자랑 비슷하게 들어있으니까. 근데 원자의 양성자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성자가 양성자의 수의 2배 그 같은 수보다 그러니까 질량수가 양성자 수의 2배가 아니라 더 커지는 1.5배까지 증가하는 이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무거운 애들일수록 그 양성자들 간의 반발력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풀 역할을 하는 중성자들이 더 많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은 어쨌든 플러스 간의 반발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얘네들까지는 아직도 이게 안 정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 붕괴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 그런데 그거보다 적게 들어가게, 예를 들어 8개의 양성자가 있는데 중성자가 8개보다 적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플러스의 반발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겠지. 약간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 거의 존재하지 않아. 물론 간혹 이게 뭐 있을 수 있어. 비율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오픈되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아이들보다는 중성자가 좀 더 많이 들어있는 케이스들이 많다. 그리고 그 비율들은 그렇게 높지 않아. 근데 어쨌든 얘네들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같은 원소기호를 쓰는 이유는 다 뭐가 같아서야? 양성자 수가 같고 원자의 번호가 같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 되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원자량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었지만 뭐 얘기했어? 우리가 탄소의 원자량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걸 물어보는 건지 문제가 생기잖아. 요런 아이들, 동위원소라는 아이들의 존재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원자량을 어떤 거 하나를 딱 집어서 걔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을 다 고려하는 무슨 원자량을 구해서 따진다 그랬어?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이용한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쓰는 이 평균 원자량 얘기가 여기 나올 거예요. 자, 일단 그림을 보고 여기 그림의 표에 각각의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랑 전자의 숫자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지? 써보자. 수소 1, 양성자 하나, 중성자 없고 전자 하나. 수소 2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질량수가 2가 되는 거였지? 전자는 양성자 수와 같아요. 탄소 12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라서 질량수가 12, 그리고 전자는 양성자 수와 같게. 탄소 13은 양성자 6개라서 전자도 6개지만 중성자는 7개 들어있는. 16은 8에 얘가 16이 나오기 위해서 또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인 경우에는 양성자 8개, 전자 8개 요거 맞고 중성자는 10개 들어있어서 질량수가 18이 되는 거지.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지. 일단 수소, 탄소, 산소 요 세 가지를 구별하는 거는 뭐야? 수소냐? 이게 수소인지 탄소인지 산소인지는 뭐로 결정해? 양성자의 숫자로 결정하는 거잖아. 다른 원소들은 서로 양성자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아까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하고 중성자의 질량을 양성자와 상대적 질량을 같게 보기로 했지? 그러면 얘네들의 각원자의 상대적 질량 그러니까 얼마가 돼? 얘는 1, 얘는 2, 12, 13, 16, 1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각각 공통점은 수소 1, 수소 2랑 탄소 12, 탄소 13, 산소 16, 산소 18의 공통점은 양성자 수가 같고 전자 수가 같아. 걔네들의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렇게 말해요. 같은 반응을 하고 같은 종류의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런데 차이점은 뭐야? 중성자 숫자가 달라서 질량이 다르지. 그 질량이 다른 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얘네들이 물리적 성질의 변화를 가져와. 끓는 점의 차이를 가져온다거나 밀도의 차이를 가져온다거나 이런 식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다른. 보통 이제 쉽게 말해서 화학적 성질은 같고 일단 질량이 다른,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다 아는 거야. 원자번호, 양성자수를 원자번호로 따진다. 그다음에 질량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입자의 숫자의 합으로 따진다. 질량을 그러니까 원자에서 질량과 관련된 입자의 개수의 총합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